엄마, 형수만 보면 왜 그렇게 웃어요? 민호의 물음에 정옥은 젓가락을 멈춘다. 어머니, 이 반찬 맛있죠? 하며 수진이 웃자 정옥은 갑자기 눈가가 젖는다. 정옥은 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떨리는 손끝, 그리고 중얼거림. 그날 그 아이만 살았더라면 민호의 표정이 굳는다. 그 아이, 머릿속이 하얘진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전라남도 순천시 외곽,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감나무 몇 그루가 서 있고 담장 너머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박정옥 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정옥은 평소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정옥을 보면 과묵하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표정도 굳어 있는 편이고 웃음도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마을 회관에 나가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고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그런 정옥이지만 유독 큰 며느리 이수진만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수진이 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정옥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가 수진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대하듯,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을 맞이합니다. 수진아, 왔구나. 정옥은 손에 묻은 흙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급히 수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정옥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과일 좀 사왔어요. 수진은 42살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그녀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마치 수진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우세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습니다. 정옥은 수진에게만큼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합니다. 옆집 할머니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 뒷집 총각이 결혼한다는 소식, 텃밭에서 키우는 상추와 깻잎이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옥은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아집니다. 수진도 정성스럽게 듣고 적절히 반응합니다. 어머니, 그럼 그 할머니한테 제가 다음에 반찬 좀 해드릴까요? 그래, 그러면 좋지. 내가 해주는 음식은 다들 좋아하잖아. 정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지만 그 주름마저 따뜻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민호입니다. 민호는 44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부엌 창문 너머로 형수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질투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닙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섞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돌아가고 민호가 어머니 곁에 다가갑니다. 정옥의 표정은 또 달라집니다. 아까의 그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감정이 사라집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일까요? 아무거나. 정옥의 대답은 짧고 건조합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날씨 좋죠? 마당에 고추 잘 마르겠어요. 그러네. 역시 짧은 대답입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감자를 깎으면서 파를 썰면서 민호는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는 형수만 보면 그렇게 웃으셔. 나랑 있을 땐 한숨만 쉬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자신도 어머니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민호가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상이 놓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정옥과 민호는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둘 사이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그릇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정옥은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불쑥 말합니다. 내 형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민호는 숟가락을 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옥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말합니다. 정말 착해. 우리 집에 와준 게 복이야. 형수가 착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한테는 왜 그렇게 무뚝뚝하세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정옥은 민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정옥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립니다. 민호는 홀로 남아 식탁을 바라봅니다. 식은 국그릇, 반쯤 남은 밥그릇.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민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형수한테만 저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뭘까? 며칠 후 명절을 앞둔 어느 날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철물점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와 형수의 목소리입니다. 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입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욱이 대답합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민호는 거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춥니다.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욱과 수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또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욱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수진아, 그날 그 아이가. 민호는 걸음을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귀를 더 기울입니다. 그날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정욱의 목소리는 거기서 끊깁니다. 민호는 숨을 죽입니다.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갑니다. 문틈으로 살짝 엿봅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수지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민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 마루가 삐걱 소리를 냅니다.
거실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칩니다. 정욱의 표정이 굳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입니다. 민호야, 언제 왔니? 정욱이 급히 물어봅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방금요. 일 일찍 끝나서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방에 가서 좀 쉬어라. 정욱은 민호를 재촉합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습니다. 머릿속에서 정욱의 말이 맴돕니다. 그날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형수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돌아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호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갑니다. 정욱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 말을 겁니다. 엄마, 저녁 준비할까요? 응, 그래라. 정욱의 대답은 여전히 짧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돌아봅니다. 정욱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계속해서 낮에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민호는 결심합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으로 녹음기를 주문합니다. 아주 작은 녹음기입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이틀 후 택배로 도착한 녹음기를 받아들고 민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엄마 몰래 녹음을 한다는 게.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어머니가 형수에게만 그렇게 다정한지. 민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향합니다. 정욱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거실 소파 밑에 녹음기를 숨깁니다. 쿠션 뒤편,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민호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녹음기를 확인하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텔레비전 보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뿐입니다. 민호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괜한 짓을 한 건가?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형수 수진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그날 일부러 철물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이미 돌아간 후였습니다. 정욱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가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엔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정욱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호는 빨리 감기를 누르며 듣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욱의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수진아, 그 아이 얼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 민호는 빨리 감기를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녹음된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어머니, 그때 병원에서 제가 말렸잖아요. 병원? 민호는 귀를 더 기울입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내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민호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수가 어머니의 아들한테
뭘 해줬다는 걸까요? 민호는 녹음을 계속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이야기만 이어집니다. 민호는 이어폰을 빼고 침대에 앉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병원, 그 아이 무너졌다는 말.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형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호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네 번째 벨이 울릴 때쯤 형 민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입니다. 아마 회사 일로 바쁜 모양입니다. 민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합니다. 형, 지금 통화 가능해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민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녹음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형, 엄마랑 형수님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형수님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합니다. 민호야,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마. 형수가 엄마한테 잘하잖아. 그걸로 됐어. 민호는 답답합니다. 형의 태도가 뭔가 이상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 그게 아니라. 민호야,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민수는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형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줬을 텐데 오늘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확신합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민호는 다시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정욱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병원,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민호는 결심합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철물점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차를 몰고 나갑니다. 순천 시내로 향합니다. 순천에는 큰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녹음에서 수진이 했던 말. 그때 병원에서 제가 말렸잖아요. 말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응급 상황이었을까요? 민호는 순천 시내의 산부인과들을 떠올립니다. 왜 하필 산부인과일까요? 직감입니다. 그 아이라는 말, 무너졌다는 표현, 이 모든 게 산부인과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순천 시내 산부인과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을 찾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가 눈에 띕니다. 개원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민호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산부인과는 낡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대기실이 보입니다. 환자가 몇 명 앉아 있습니다. 민호는 접수대로 다가갑니다. 젊은 간호사가 민호를 보며 묻습니다. 진료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원장님과 잠깐 상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민호는 급히 덧붙입니다. 가족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60대쯤 보이는 원장이 나옵니다. 원장은 민호를 진료실로 안내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15년 전쯤에 박정욱이라는 이름으로 입원 기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호는 다급하게 말합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원장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합니다. 그때 아이를 잃은 노모가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아주 슬픈 일이었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이를 잃었다고요?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근데 같이 있던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할머니를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민호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다만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던 건 기억납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민호는 확신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형수 수진입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나요? 원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 정보니까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산부인과를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민호는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어머니가 15년 전에 아이를 잃었다고? 그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왜 형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지만 맞춰지지 않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을 해봅니다. 15년 전이면 2010년입니다. 그때 형 민수는 32살, 형수 수지는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29살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201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형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민호는 대학을 막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형수는 어떻게 어머니와 알게 된 걸까요? 형과 형수가 결혼한 건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형수는 형을 만나기 전부터 어머니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민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차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갑니다. 정옥은 민호를 보며 묻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민호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엄마,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정옥의 손이 멈춥니다. 칼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섭니다. 무슨 병원? 순천 시내 산부인가요?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집니다. 땅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정옥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빛에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너, 거기를 왜 갔니? 정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엄마,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잃었다고. 정옥은 뒤로 물러섭니다. 싱크대에 등을 기댑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민호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엄마 곁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형수님은 형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돌립니다. 민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부엌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옥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잃은 아이가 누구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너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왜요? 왜 말할 수 없어요? 민호는 답답합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부엌을 나가려고 합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정옥은 민호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민호는 닫힌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은 피하고 민호는 다시 휴대폰을 꺼냅니다. 형수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합니다. 형수도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새벽 3시, 4시가 지나갑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갑니다. 어머니와 마주치기가 두렵습니다. 철물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합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가게 문을 닫고 차에 올라탑니다. 집으로 바로 가기가 싫습니다. 민호는 순천 시내를 정처 없이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카페 앞에 차를 세웁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15년 전 201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호는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민호는 대학을 막 졸업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선배였습니다. 이름은 민호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수진. 그렇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집니다.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집니다. 민호는 황급히 냅킨으로 닦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립니다. 설마 그 수진이 지금의 형수님? 민호는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2010년 초 민호는 대학 선배 수진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몇 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젊고 미숙했습니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도망쳤습니다. 연락을 끊고 수진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호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후로 수진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호는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로 치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12년 형 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받습니다. 이수진. 민호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민호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형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호는 그 비밀을 가슴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형수와 자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집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잃은 아이.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여자. 민호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그 아이가. 민호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쥡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민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쉽니다.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 형수에게 직접 가야 합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고 형의 집으로 향합니다. 30분 후 민호는 형의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곧 결심하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수진이 나타납니다. 민호 씨? 수진은 놀란 표정입니다. 민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형수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민수 씨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들어올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형수님, 15년 전 병원에서 잃은 그 아이가 혹시?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진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요. 당신 아이였어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당신 아이였다고. 민호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럼 그 아이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2달 후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떨립니다. 민호는 얼굴을 든 채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주소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혼자 결정했어요. 아이를 낳기로.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습니다. 수진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혼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았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를 키웠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른둥이였어요.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죠. 너무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어요. 민호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지만 참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민호는 그 손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어머니셨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진이 설명합니다. 제가 아이 아버지 이름을 출생신고에 적었거든요. 박민호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민호는 그제야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수진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메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호는 기다립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엽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내 손자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치료비도 다 내시겠다고. 민호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무릎 꿇고 애원하는 어머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어머니와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인큐베이터 앞에서 아이를 지켜봤죠. 수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아이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몸무게도 늘고 숨쉬기도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적이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응급 상황이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저와 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애씁니다. 민호는 수진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봅니다. 결국 아이는 떠났어요. 태어난 지 42일 만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주먹으로 입을 막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묻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뭐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은찬이요. 박은찬.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은찬이. 민호는 그 이름을 되뇌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새겨집니다. 자신의 아들. 은찬이.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형은 이 사실을 알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다 말했어요. 민수 씨는 이해해줬어요.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형도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형이 전화를 피했던 겁니다. 민호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형수님은 왜 형과 결혼하셨어요?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수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당신을 찾았어요. 은찬이가 떠나고 1년쯤 후에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죠. 민호는 깜짝 놀랍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진이 설명합니다. 당신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지나쳐갔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는 끝났다는 걸.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합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어요. 어머니도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민호는 이제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수진에게 그렇게 따뜻한 이유를. 두 사람은 은찬이를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같은 슬픔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민수 씨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죠.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를 다 받아들여 줬어요.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은찬이를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가야 했어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겁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 민수가 퇴근한 모양입니다. 다녀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민호를 보고 멈칫합니다. 그리고 수진의 눈물 젖은 얼굴을 봅니다. 민수는 모든 걸 이해합니다. 민호야, 다 들었구나. 민수의 목소리는 무겁습니다. 민호는 일어섭니다. 형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입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민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넌 어렸어. 다들 어렸어. 민호는 형의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지만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댑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은찬이, 자신의 아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민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민호는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욱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계십니다. 민호가 불을 켜자 정욱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던 겁니다. 엄마.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욱은 민호를 내려다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욱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입니다. 내가 미안할 것 없다. 그때 넌 어렸어. 아니에요. 제가 무책임했어요. 수진 씨를 버렸어요. 은찬이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웁니다. 정욱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웁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정욱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은찬이는 참 예뻤어. 작았지만 예뻤어. 정욱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욱은 하늘을 보며 계속 말합니다.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말이야. 내 이름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정욱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듯합니다. 병원에 달려갔지. 그리고 수진이를 봤어.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앞에서 울고 있더라. 혼자서. 민호는 가슴이 아픕니다. 정욱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수진이한테 물어봤지. 아이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 연락이 안 된다고. 정욱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습니다. 그저 슬픔만 묻어납니다. 그때 내가 무릎을 꿇었어. 수진이 앞에서 미안하다고 했지. 내 아들이 무책임해서 미안하다고. 민호는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사과했을 때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웠어. 그리고 말했지. 괜찮다고, 자기가 선택한 일이라고. 정욱은 수진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은찬이는 1달 넘게 버텼어. 의사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강한 아이였어. 나는 매일 병원에 갔어. 수진이랑 같이. 정욱의 손이 떨립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은찬이한테 말을 걸었어. 힘내라고, 할머니랑 엄마가 여기 있다고. 정욱은 눈물을 흘립니다. 민호도 함께 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찬이 상태가 나빠졌어. 의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기계 소리가 울리고. 정욱은 그날을 떠올리며 온몸을 떱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수진이는 울부짖었어. 제발 살려달라고. 나도 울었지. 손자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웁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만 조용히 빛납니다. 이틀 후 민호는 형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뭐라고요? 형이?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깁니다. 민호는 황급히 어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형이 사고 났대요. 정옥은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정옥은 계속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수진이 복도에서 울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정옥이 달려가 수진을 안습니다. 수진아, 민수는 어떻게 됐니? 아직 수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웁니다. 정옥도 주저앉으며 흐느낍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부축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세 사람은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갑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립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떠났었지. 민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봅니다. 정옥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은찬이가 떠날 때도 이런 복도에서 기다렸어.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면서 정옥은 몸을 떱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수진도 울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정옥이 갑자기 말합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벌 받아도 돼. 수진과 민호는 깜짝 놀라 정옥을 쳐다봅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은찬이를 지키지 못했어. 내 죄야. 그런데 이제 민수까지 잃으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다급히 묻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은찬이가 떠난 건 내 탓이야. 내가 더 빨리 찾아갔어야 했어.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어. 수진이 정옥을 껴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옵니다. 복도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의사를 바라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하늘을 우러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수진도 눈물을 닦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민수의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빠릅니다. 정옥과 수진, 민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 민수를 돌봅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민수가 회복되는 동안 정옥은 점점 기력을 잃어갑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은찬이의 모습이 꿈에 나타납니다. 작은 손을 뻗으며 할머니를 부르는 모습. 정옥은 악몽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립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황급히 방문을 엽니다. 정옥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안아 올립니다. 엄마, 엄마. 정옥은 의식이 흐릿합니다. 민호는 급히 구급차를 부릅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옥은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민호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발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정욱을 응급실로 옮깁니다. 민호는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호는 형과 형수에게 연락합니다. 두 사람은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민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민수가 다급히 묻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 중이에요. 세 사람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입원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욱은 병실로 옮겨집니다. 침대에 누운 정욱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정욱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에 정욱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수진을 보자 미소를 짓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릴 얼마나 놀라게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욱은 수진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약해서. 민호와 민수도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정욱은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따뜻합니다. 민수야, 민호야. 너희 둘 다 고맙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걸요. 정욱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 너희들한테 숨긴 게 있어. 세 사람은 긴장합니다. 정욱은 계속 말합니다. 은찬이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정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은찬이는 내 손자였어. 내가 지켜야 했어. 정욱은 눈물을 흘립니다. 민호는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무책임했던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젓습니다. 민호야, 너도 어렸어. 다들 어렸어. 정욱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킵니다. 저기, 서랍 좀 열어봐라. 민호는 서랍을 엽니다.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숨겨놓았던 녹음기와 똑같은 모델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욱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내가 숨겨놓은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하나 샀지. 민호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정욱은 계속 말합니다. 거기 녹음된 파일이 있어. 들어봐라. 민호는 녹음기를 재생합니다. 정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혼잣말을 하는 목소리입니다. 은찬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길 바란다.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내가 은찬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비록 짧았지만 우리는 은찬이를 만날 수 있었잖아. 수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녹음은 계속됩니다. 민호야, 너를 미워한 적은 없다. 다만 은찬이 생각이 날 때마다 너를 보는 게 힘들었어. 미안하다. 민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녹음이 끝나고 병실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눈물을 닦습니다. 정욱이 다시 입을 엽니다. 나, 이제 은찬이한테 가고 싶어.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정욱을 봅니다. 민수가 다급히 말합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다. 내 몸이 말해주고 있어.
의사도 정욱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정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수진아. 너희들 모두 잘못한 거 없어. 다들 최선을 다했어. 정욱은 세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습니다. 은찬이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용서했을 거야. 수진이 흐느낍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정욱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은찬이를 보낼 수 없었을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쥡니다. 엄마, 저 이제 잘할게요. 후회하지 않게 살게요. 정욱은 민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민호야. 너는 착한 아이야. 항상 그랬어. 정욱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립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정욱을 지켜봅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은찬이가 있을까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호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은찬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내 이름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정욱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퇴원은 가능하지만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호와 민수, 수지는 교대로 정욱을 돌봤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욱은 병실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정욱은 중얼거립니다. 은찬이도 저 하늘에 있겠지. 수진이 정욱의 어깨에 쇼를 걸쳐주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집이 그리우시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람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탑니다. 민수가 운전을 하고 수진과 정욱이 뒷좌석에 앉습니다. 민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집 냄새, 마당의 흙 냄새, 감나무 향기, 모든 게 그립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구나. 며칠 후 정욱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정욱은 잠에서 깹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정욱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조금 나아집니다. 정욱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은찬이의 사진입니다. 병원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자는 모습입니다.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은찬아, 할머니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걸 발견합니다. 정욱은 마당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다가갑니다. 엄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정욱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마당이 너무 지저분해서. 민호는 어머니를 도와 함께 마당을 정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마당이 깨끗해집니다. 정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을 둘러봅니다. 이제 좀 보기 좋네.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찾아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정욱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식탁은 푸짐합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드신 게 오랜만이라고 느낍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습니다. 정욱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은 정욱을 바라봅니다. 정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 말합니다. 나, 은찬이 곁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싶어. 세 사람은 놀랍니다. 은찬이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묘나 비석은 없습니다. 민호가 묻습니다. 엄마, 어디에 세우실 건데요? 순천공원묘지에. 조용하고 좋은 곳이더라.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 은찬이도 좋아할 거예요. 민수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가요. 비석도 준비하고. 정욱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고맙다, 너희들. 그 주말 네 사람은 순천공원묘지를 찾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나무들이 많고 하늘이 잘 보입니다. 정욱이 한 자리를 가리킵니다. 저기가 좋겠어. 언덕 중턱 햇살이 잘 드는 곳입니다. 네 사람은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은찬, 사랑하는 우리 아이, 이제 편히 쉬어라. 비석을 세우고 네 사람은 그 앞에 꽃을 놓습니다. 국화와 백합입니다. 정욱이 가장 먼저 절을 합니다. 깊고 정성스러운 절입니다. 수진이 그 다음 절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합니다. 민수와 민호도 차례로 절을 합니다. 민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습니다. 은찬아, 아빠야.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가 무책임했어. 너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민호 씨,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은찬이는 우릴 용서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욱이 비석 앞에 다시 앉습니다. 은찬아, 할머니가 곧 갈게. 하늘에서 보고 있어. 민수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욱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나는 이제 준비됐어.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비석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날 이후 정욱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민호에게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합니다. 수진을 볼 때도 죄책감 대신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한 달 후 정욱은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납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던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민호는 은찬이 비석 옆에 어머니의 묘를 만듭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은 비석 앞에서 조용히 절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민호가 바라봅니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형수님.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민호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아요. 형도 엄마도 나도 다 용서했어요. 은찬이도 우리를 용서했을 거예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그 아이 얘기. 이제 끝내야겠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엄마가 형수님만 보면 웃던 이유. 이제야 알겠어요. 그 웃음 속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용서가 있었네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춤을 춥니다. 민호와 수진은 나란히 서서 비석을 바라봅니다. 정욱의 묘와 은찬이의 비석. 두 개의 비석이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납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은찬아.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아갈게요. 후회 없이 사랑하며.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